네, 반갑습니다. 예, 국제통상법 14주차 4회차분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 수업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유럽연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각국의 통상법은 국제통상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자, 우리 이 교재 515페이지 유럽연합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조직도를 통해서 유럽연합 그 통치기구를 한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강요이사회입니다. 그 EU 회원국 지금 뭐 한 30개국 정도 되나요? 저도 오래전에 확인해 보고 확인한 그 후에 제가 보지 않았는데요. 예, 이제 EU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유럽 의회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인구 비례로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요 이사회 또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왔죠. 유로피안 카운슬, 카운슬 오브 유럽 또는 뭐 유로피안 카운슬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로피안 카운슬은 이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고요. 유럽 집행위원장 그래서 기초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죠. 그래서 실제로 EU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그 중요한 리더십주의에 있는 기관이고요. 실제로 EU 차원의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유럽법을 만들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이제 강요이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요이사회는 미국의 상원 비슷하게 각 회원국 별로 뭐 평등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유럽 의회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 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려면 이렇게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적 성격의 어떤 회의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상원, 어, 하원, 미국도 야권제죠. 그 상원은 이제 주가 크냐 적냐 상관없이 2인의 상원 의원을 각 주가 선출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상원 의원으로 돼 있고 미국은 이 양원제가 균형형 양원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상원제로 인해서 그 시민의 뭐 발언권이라고 할까요? 공적 생활에서 시민의 발언권이 왜곡된다. 상원을 개혁하고 또 뭐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EU하고 미국을 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요이사회는 이제 상원 비슷하고 유럽 의회는 하원 비슷한데 인구 비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큰 나라는 뭐 이제 유럽 의회 의원을 80명 정도 뽑나요? 예, 그래서 인구 비례로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하원처럼 실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어떤 통합, 그러니까 통합에 관한 어떤 상징성의 관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뭐 심의적 성격의 어떤 관여를 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차원의 어떤 유로크라트라는 어떤 관료들 조직체를 우리가 유로크라트라고 부르는데 이 뷰로크라시란 말 알죠? 예, 뷰로크라시 뭐 이런 말에 대해서 EU 차원의 관리들, 뭐 유럽의 의원이랄지 또 뭐 유럽 그러니까 EU의 공무원들 집단을 우리가 유로크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합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원적 성격의 그런 뭐 연방국가 미국에 비교해 보면 이제 뭐 양원제 또 이 유로크라트 그래서 이제 유럽의 권한이 얼마나 느느냐 여기에 따라서 EU 통합의 정도가 이제 결정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로크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EU 정부의 공무원들의 어떤 정체성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강해지느냐 회원국 어느 회원국 출신이냐를 떠나서 나는 EU의 공무원 이다 EU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제도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걸 인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부르죠. 제도론적 관점에서 어떤 통합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유럽 연방주의자, 또 유럽 사회주의자, 뭐 신현실주의자, 뭐 여러 어떤 관점들이 있다고 했는데 다양하게 EU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EU 통합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 있어요. 미국과 어떤 비교, 미합중국으로서의 미국과 비교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는 초국가 기구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느냐? 강요이사회, 유럽의회, 물론 이제 EU 시민, 민주주의 기본은 이제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유럽 시민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ECJ, 유럽 사법재판소 역할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집행위원회는 우리가 단일 국가나 연방 국가,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행정부에 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원국, 각국의 정부, 각국의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이사회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정책 제2, 집행위원회는 정책 제1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강요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요이사회가 정책 결정을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뭐 지침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레귤레이션 형태로 발령할 수도 있고요. 처분적 성격의 지침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유럽법에 합치하는지 회원국법과의 관계는 어떤지 유럽 사법재판소가 규범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대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정책 결정 준비 역할을 합니다. 자, EU의 이제 조직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EU의 통상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관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여개 국가에 대한 무역에 있어서는 공동의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EU는 이제 초국가 기구니까요. 영내국, 여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영내국 내에서는 뭐 자유무역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뭐 관세 동맹 형태니까요. 단일의 공동 관세.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관세 이외의 통상 정책 관련해서도 공동의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통상 정책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외 관세 가장 기본적으로 대외 관세로부터 시작해서 무역에 대한 협정 체결, 이 협정 체결도 EU 차원에서 협정을 체결하니까 공동의 통상 정책이고요. 무역 자유화, 그리고 수출 정책, 여개국의 수입 피해로부터의 산업 보호 조치 같은 거 이런 통상 정책 영역은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EU 차원에서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원국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협정 체결
포함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대외 관세율도 역시 그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회원국에게 그 공동의 대외 관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인 통상협정 체결 및 권한의 행사, 공동 통상정책의 대내적인 입법정책과 정책의 추진이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1968년 관세동맹이 완성된 이후 1970년부터 통상정책의 수행은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제 행정부 같은 성격의 기구다.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통상 관련 조치는 집행위원회가 수행하고 개별 회원국은 긴급한 상황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회원국이 전혀 통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통상 정책은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되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그 법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EU의 통상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법규 뭐를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관세, 수입 쿼타, 수출 자율 규제 협정, 반덤핑 조치, 상계 관세 조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회원국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뭐 여러분 우리 쭉 뭐 수입 쿼타, 관세 수입 쿼타, 뭐 수입 할당제랄지 수출 자율 규제, VERS 뭐 쭉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 역시 EU 차원에서 이렇게 제기될 수 있고요. 특히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인 1968년 로마 조약 제113조는 여개국가의 EC 통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을 대표하여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무역 장애 제거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로서 EU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 조약 113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 관련해서 어떤 기초되는 그런 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개 국가에 대한 대외 통상 정책 관련해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EU는 이러한 공동 통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반덤핑 관세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법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최초의 반덤핑 규정은 1968년 이사회 규정 제459호 68호 이하에 채택된 바 있고요. 뭐 어느 나라나 반덤핑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EU도 이제 공동의 어떤 반덤핑 규정이 있습니다. EU 차원의 반덤핑법이 있어요. 일반 상품과 석탄 및 철강 공동체 조약에 적용을 받는 석탄 및 철강과 구분되어 시행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럽 지역에는 국제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지금 석탄 및 철강 공동체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반덤핑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석탄 및 철강 공동체 조약에 적용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석탄 및 철강 상품은 이렇게 제외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제도 시행에는 집행위원회 강요이사의 회원국가의 분담 하에 참여하게 되고요. 집행위원회는 사실에 대한 조사와 해당 조치를 건의하고, 강요이사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확정 결정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반덤핑 절차도 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상무성 ITC가 책임 기관이 되는데, 일본은 어땠죠? 대장성인가요? EU는 이 강요이사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집행위원회가 사실에 대한 조사라고 해당 조치를 건의하게 됩니다. 회원국은 조사 결정 과정상에서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주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할 절차를 둬야 되겠죠. 반덤핑 조치 절차 관련해서 그림 11-6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소를 받아서 그러니까 해당 업계의 신청 또는 뭐 회원국의 신청에 이제 제소를 받아서 실시하고요. 조사를 개시할 것이냐 이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개시한다. 그럼 조사를 하고 뭐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확정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죠. 그것은 이제 반덤핑 협정, WTO 반덤핑 협정의 국내법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한도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격 인상 합의로 뭐 종료될 수도 있죠.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가격 인상 합의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WTO 협정 기반에서 이제 국내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 나라들 이 반덤핑 조치 절차가 뭐 대동소이합니다. EU의 덤핑에 대한 조사는 영내 기업이나 산업 대표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조사 결과 덤핑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강요이사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 보조금 조치에 관련해서는 이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우리 SCM 협정, Subsidies and Countermeasure, SCM 협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EU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이걸 시행하기 위한 상계관세 법규가 있습니다. 자, 덤핑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상계관세 규정은 1968년 이사회 규정 제459, 68호이다. EU의 상계관세 제도는 반덤핑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 반덤핑하고 이 상계관세는 그 구조가 비슷하죠. 결국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 상계관세 법규는 뭐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특정성 있는 지원을 받아서 또 수출입 관련 연계가 되는 어떤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시장에서 불공정한 어떤 경쟁 상태를 이야기한다. 덤핑은 뭐예요? 시장을 두 개로 분리해서 국내 시장, 수출 시장, 그래서 가격을 차이를 두고 조작해서 불공정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 싸게 판매한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는 보조금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싸게 팔겠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싸게 팔 수 있겠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게 수출 시장에서는 싸게 팔아라. 이게 이제 상계관세 부분이고요. 결국 이 반덤핑도 이제 어떤 불공정 경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요거를 구분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사회주의 정부 아예 시장을 접수해가지고 계획 경제를 실시하는 뭐 그런 데까지 가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시장을 보통 살립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모택동에 농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제재가 됐지만은 뭐 뭡니까 그 등소평이랄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양적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시장을 그러니까 자유 시장 경쟁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죠. 그래서 그긴 합니다만은 기본 시작은 이 퍼블릭 프라이빗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 사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은
위대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이 유엔 차원에서 채택되고 유엔 인권선언이 되고 민주주의 모국이라고 추앙받는 미국의 연방헌법 헌법국가를 시작한 미국 연방헌법은 지금 새로운 개발도상국 민주주의 모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퍼블릭 프라이빗 시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WTO 우리가 한 학기 공부한 이 WTO라는 것이 그러한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 그다음에 평등, 차별받지 않는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상을 지향하는 기구라고 그랬죠. 예, 좀 말씀드린 데다가 뭐 좀 원칙론으로 셌습니다만은 우리 한 학기 공부한 것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계관세 법규가 EU 차원에서 있긴 하지만 이 EU 스스로도 보조금 지급 제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EU 지역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좀 이 뭐랄까 퍼블릭적 성격이 강한 그런 특질을 갖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EU 뭐 회원국이랄지 이게 들여다보면은 공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그 EU가 어떤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된 그런 나라도 있죠. 프랑스나 뭐 독일, 특히 독일의 막스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펴왔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이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고 중국에서 이제 농업 사회주의로 뭐 현실화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나트라 닥트린을 통해서 러시아 체제가 이제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사회주의 제국이 이제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90년대에 결국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승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직 중국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강력하죠. 남미 국가에도 뭐 큐바랄지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EU는 이제 이 공적 영역이 굉장히 강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법규가 있죠. EU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사회 규정 제268조 52호에 기초하고 있고 그 뭡니까? 우리 교재 518페이지 보면은 이제 불공정 무역 규정까지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죠. 예, 제가 한 페이지 빠졌는지 알았네요. 자, 국영 무역 국가의 무역과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각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다. 예, 그 WTO법에도 스테이트 트레이딩 오가니제이션 국영 무역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법은 또 미국 법은 특히 EU법은 이 WTO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됩니다. 하나의 그 국제적 체제를 그러니까 의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EU법이 많이 모범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영무역 국가와의 무역에 관해서 이제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는 회원국 정부의 제소 또는 집행위원회 자체 발의로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조사 이후 보호 조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덤핑 및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강요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개별 회원국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회원국 경제가 붕괴하는 뭐 EU 차원의 경제가 붕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나눠져서 회원국과의 관련성이 이제 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소권자도 회원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개별 회원국이 이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 뭐 항소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무역 규제 법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동일한 성격의 것인데요. EU도 뭐 이제 통합 얘기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통상법 301조와 비슷한 성격의 유럽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법이죠. EU법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국내법입니다. EU는 외국의 불법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무역 장벽 규제 제도를 두고 있다. Trade Barriers Regulation. 언어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EU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 제도로서 1984년부터 이사회 규정 제2641, 845에 의거 신통상정책 수단 그걸 그래서 NCPI라고 불러요. 줄여서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신통상정책 수단을 제정해서 사용해 왔는데 1994년부터 이사회 규정 제3286, 945에 의하여 무역 장벽 규제 제도로 변경하였다. 예, 그래서 1994년에 이제 그 성격이 좀 변화되게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EU 차원에서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고 보복 조치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자, 무역 장벽 규제 제도는 EU가 역내 시장과 제3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하여 역내의 기업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절차는 EU 내의 산업 또는 개별 기업이나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하면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특정 조치를 취하게 되고 강요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쭉 EU의 통상 정책은 이 집행위원회와 강요이사회가 책임을 갖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상무성, ITC 그리고 이 보복 조치 관련해서는 USTR이 슈퍼 301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책임기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EU의 경우에는 아까 유로크라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조사 개시, 조사 종결 등과 관련된 결정 내용을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며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이사회는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이제 강요이사회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EU의 무역 구제 조치 현황, 반덤핑 조치는 많이 발동해요. 뭐 372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계 관세 조치는 적습니다. 46건. 그리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4건 이렇게 돼 있고요. 매우 적죠. 이건 뭐 원래 그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도 꽤 많이 발동하는 편입니다. 무역 장벽 규제 제도 절차 그림도가 있습니다. 11-7 먼저 청원 해당 업계나 회원국 또는 이제 직권으로도 발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사 개시 집행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하게 됩니다. 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조사 개시를 하게 되고요.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복 여부 결정, 보복 조치 확정, 뭐 시한이 쭉 설정돼 있고요.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구조를 보통, 그러니까 시한이 명시되어 있고 뭐 청원, 제소나 직권 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요. 집행위원회 강요이사회가 중요한 책임기관이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장벽 규제 발동은 첫째, 제3국의 불법적인 통상 관행에 대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제3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이의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입 수량 제한, 수입관세 부과, 양의 정지 및 철회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수입 수량 제한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WTO법, 가트법 제11조 있죠. 이 예외적으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보복 조치 형태로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뭐 양의 정지 및 철회도 그렇죠. 그리고 수입관세 부과 이것도 약속한 수입관세 양호율을 넘어서 뭐 부과한달지 보복 조치 일환으로 뭐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 통상법 301조처럼 국제사회에서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NCPI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보복 조치, 뭐 쌍방적 보복 조치, 그리고 타자주의적 보복 조치. 그러니까 WTO 차원에서 제소하고 다퉈서 이게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방적 보복 조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WTO 제소 건수가 늘면서 이 301조 발동을 잘 안 합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 EU도 마찬가지죠.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4주차 4회시 4회차 분이 될 것 같습니다. 4회차 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